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머신비전 전문가 그룹 엠비전에서 렌즈와 조명을 포함하는 광학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 정세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주제는 제목과 같이 비전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엠비전 광학기술 및 관련 조명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쇼를 자료를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해서 좀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자료 없이 이거 화면 보면서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전시회 마치고 오픈 가능한 부분에서 제가 수정을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파트로 구분했습니다. 파트 1에서 비전 검사의 트렌드와 한계, 즉 여러 제약사항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파트 2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명광학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저희 엠비전 자사 솔루션이 아닌 파트너사들의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검사의 트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딥팩의 깊이나 높이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니즈, 즉 3D 검사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 챗 GPT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거죠. 주어진 불량 정보들을 종합하고 학습해서 최적의 검사 알고리즘을 찾아내거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오늘 주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 세 가지로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거죠. 더 작은 딥팩을 더 높은 검출력으로 검사하고 싶다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패턴이 점점 고집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런 검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초고해상도 광학계, 즉 좋은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모두 아시는 업체일 텐데요. 독일의 칼자이스사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노광용 렌즈입니다. 크기가 한 1.7m 정도 높이가 되는 큰 렌즈인데, 서브마이크로 검사 혹은 나노스케일 딥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NA, 즉 쉽게 말해 렌즈의 구경을 상당히 크게 키워야 하고, 또 사용하는 파장도 같이 줄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학계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글라스의 종류도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로 수차를 최소화한 설계, 즉 디프렉션 리밋 설계를 하고 많은 정밀 가공, 측정, 조립 장비들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NA를 키우고 파장을 줄이고 디프렉션 리밋 설계 제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당연히 만드는데 큰 비용과 개발 및 제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NA를 키웠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DOF, 즉 초점이 맞는 구간이 좁아져서 렌즈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로는 다조건입니다. 우리가 데일리로 체감하고 있으시듯이 스마트폰이나 TV, 와치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당연히 제조 공정 또한 함께 복잡도가 증가하고 발생되는 디펙 또한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기본적으로 단일 광학계 단일 조명 조건으로 검사하던 것에서 이제는 다양한 조명 방식, 파장을 적용해서 검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다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광학계나 조명을 사용하시다 보면 먼저 공간 제약이 떠오르게 되고요, 따라오게 되고요. 조명 방식 혹은 광학계 구성에 따라서 광량 부족 또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다 보면 렌즈의 색수차가 또 이슈여서 잡아야 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로 본 것은 턴키 솔루션입니다. 비전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 보드, 조명, 때때로 오토포커스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장비를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수배하고 따로 검증해서 하나로 결합해서 장비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 보드, 오토포커스, 조명, 제어를 하나의 모듈로 묶어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해상도 트렌드나 다조건 트렌드 때문에 검사 장비 자체의 복잡도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들을 기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정합성을 맞춰서 제작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제약점들이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제약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잘 아시는 업체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카메라 파트너, 렌즈 파트너들, 딥러닝, 케이블, 그리고 3D 다양한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을 극복하면서 검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심 고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조명을 제대로 선정하고 시스템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엠비전은 여기 보시는 4곳의 조명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휘도 소스 조명을 취급하는 레복스, 그리고 높은 기술력으로 다양한 LED, 다이렉트 LED 타입 조명을 취급하는 국내 알트 시스템, 또 많이 알고 계시는 일본의 CCS,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가 내장된 다이렉트 타입 LED 미국의 스마트 비전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엠비전 자체 개발 솔루션 브랜드인 MBC고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명 소스에서 나오는 빛, 즉 모든 광속이 이 센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거나 실험적으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구성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따로 조명용 렌즈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저희가 파트너사와 오래전이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결과가 약 0.4% 정도였습니다. 빛이 나와서 센서에 들어가기까지 물체 반사율, 렌즈 NA, 기타 기구물들의 장애물들 많은 로스가 발생하긴 하는데 0.4%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이런 로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텐시브 라이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감할 수 있느냐인데, 먼저 라이트 가이드입니다. 파이버에서 나오는 빛이 그림처럼 LED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파이버로 집광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따로 광학계 없이 바로 파이버를 그냥 번들을 소스에 꽂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이제 날아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공간에 LED 특성에 맞게 조명 광학계를 구성하면 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별도로 렌즈를 제작하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렌즈 몇 장을 활용해서 설계를 해보았는데 2매 정도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광 효율을 80%에서 90%까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이드에서 빛이 나와서 조명 프리즘이나 오브젝트 쪽으로 나오는 출구 쪽에서도 로스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내부에는 실린더리컬 렌즈를 사용해서 직광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린더리컬 바깥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빛은 우리가 원하는 FOV 바깥쪽으로 빛이 나가게 되면서 광 손실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이 반사도가 높은 샘플인 경우에는 빛이 다시 렌즈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여러 단일 렌즈들을 활용해서 그림처럼 다이렉트 조명을 만들어 집광 효율과 유니포미티를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7mm by 10mm 정도 FOV에 조명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한번 해본 건데요. 보시면 대부분 효율은 90%로 비슷한데 조명 전체 크기나 유니포미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설계가 가장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도 상용 렌즈로 조명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가 조명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FOV가 상당히 작은
고배율 광학계에서는 이 조명, 즉 조명이 들어가는 프리즘 사이즈라고 하겠죠. 이 사이즈보다는 프리즘의 면 스펙이나 코팅 정밀도 그리고 광축과의 얼라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FOV가 큰 이런 저배율 광학계에서 동축을 사용하실 때는 이 프리즘의 길이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게 제작하면 통상 한 100mm, 120mm, 80mm 이런 거 쓰시죠. 이 이상을 하게 되면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듭니다.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걸 타협해서 짧게 가져가면 광 유니포미티가 떨어져서 이미지 외곽부에 어두운 영상을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광학의 조명 사이즈를 어떻게 좀 정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카메라 렌즈와 물체까지의 거리가 워킹이고요. 조명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이제 조명 워킹 LWD라고 보시고, 보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는 FOV,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크기를 조명의 사이즈 혹은 이제 BS의 사이즈라고 보십니다. 간단하게 이런 비례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워킹 대 FOV는 조명 워킹 대 필요한 조명의 사이즈로 보시고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조명이 렌즈에 위치해 있다, 즉 워킹이 길다, 여기에 조명을 달았을 때는 FOV의 2배, 이 중간 딱 가운데 지점인 경우에는 1.5배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팁은 유니포미티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에는 또 샘플이 좀 매트해서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조명은 이 결과보다 10% 정도 크게 잡으셔야 되고, 미러처럼 아주 반사가 심한 경우에는 결과값의 30% 정도 크게, 그리고 사용하는 조명의 NA가 매우 큰 경우에 또한 0.5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10% 이상 좀 크게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PCB 검사용 동축 멀티앵글 다크 조명입니다. 동축 보시면은 여기 동축이 다크필드 조명들보다 더 워킹이 길기 때문에 더 긴 조명의 사이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사이즈의 조명을 사용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외곽부에서 동축이 사이드 조명보다 더 밝기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렌즈에 다양한 사이즈의 프리즘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이거는 0.7배의 F 넘버 4에서 테스트를 한 렌즈인데요. 보시면은 F4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16K에 썼을 때 대략 FOV는 120mm 정도 되고, 유니포미티는 한 20% 정도 활약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샘플과 렌즈 사이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로 조명 길이를 잡고, 유니포미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10% 마진을 두는 한 193mm 정도가 적절한 프리즘의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S를 이제 150mm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 센터 200으로 맞췄을 때는 외곽부가 160이 되어야 순수 렌즈의 비네팅으로 생긴 밝기 저하일 텐데, 지금 150mm 사이즈로 측정을 했을 때는 120 그레이 벨즈로 조명 길이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사이즈를 200으로 이제 충분히 길게 잡고 했을 때는 센터 값이 155일 때 외곽이 125로 예상했던 124 그레이 밸류와 똑같게 나와서 조명 길이가 충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OV와 조명의 위치 정도를 알면 조명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방법으로 저희도 조명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용 TFT AOI, 즉 패턴 회로 검사는 전통적으로 TDI라는 고감도 라인 스캔 카메라로 이제 검사를 해왔습니다. 미세한 패턴과 디펙트를 빠르게 검사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고 높은 감도의 라인 스캔 카메라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에어리어 스캔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디펙을 단순히 한 가지 조명 파장 컨셉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를 잘 쓰면, 여기에 조명을 잘 쓰면
다조건 영상을 원스캔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량 검출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장비를 직접 제작하시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더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어리어 AOI 검사는 여기 각 네모난 박스가, 이 작은 박스들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FOV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의 색깔은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보시면 지금 RGB 순차적으로 터뜨리고 있고, FOV의 3분의 1 지점이 지날 때마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른쪽 방식으로 영상을 합성하게 되면 RGB 별도의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축으로 컬러 영상을 뽑아내는 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하지만 동축 투과 반사를 각각 RGB로 구성하셔서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고, RGB 3채널 소스를 3개 사용하시면 속도는 상당히 느려지겠지만 동축 투과 반사 곱하기 RGB 3조건씩 해서 9가지 다른 조합의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검사 방식을 적극 검토하지 못한 데는 2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블러입니다. 모션 블러로 TDI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노출을 정확하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2.5 마이크로세크냐, 2 마이크로세크냐, 1 마이크로세크냐, 정확하게 노출을 제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블러 없이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는데, 반해 에어리어용 센서 같은 경우에 태생적으로 미니멈 익스포저를 짧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카메라들 중에 빠른 게 한 10 마이크로 수준인데, 이 정도면 AOI 고속 검사에는 블러가 발생하는 수준이고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스트로브 또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해서 에어리어로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이 블러가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한 조건은 즉 스트로브 타임 시간은 픽셀 해상도와 스캔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실제 모션 블러가 없으려면 얼마나 짧게 터뜨려야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적으로 블러 없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각 영상을 라인 패턴을 두고 한 픽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반 픽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 3분의 1 픽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스트로브를 터뜨리면서 컨트라스트 변화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정지했을 때 컨트라스트보다 떨어지고, 3분의 1 픽셀, 즉 0.3 픽셀, 1.5 마이크로세크로 터뜨렸을 때는 MTF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3분의 1 픽셀로 잡으시면 되고, 한 반 픽셀 정도 터뜨리셔도 1%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정도면은 큰 차이는 아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11메가 600프레임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RGB 검사를 400ms/s 스캔 속도로 하실 수가 있고, 해상도 1마이크로에서 2마이크로 정도 고정밀 광학기의 경우에는 1마이크로 수준 펄스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트로브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W급 고용량 8채널 컨트롤러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정전압 방식이고요. 컨티뉴스로 사용하시면 10A 펄스로 스트로브를 쓰셨을 때는 실측치로 50에서 60A 정도를 LED에 흘려주게 됩니다. 또 펄스 스텝이 지금 0.1 나노세컨드 수준이어서 웬만큼 실제 짧은 익스포저를 필요한 거 아니실 때는 항상 동일한 밝기로 검사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로브는 각 채널을 순차적으로 켜는 스위칭 모드가 있고요. 유저가 원하는 대로 시퀀스를 정해서 켜는 시퀀셜 모드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트리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빠바바박 터트리면서 사용하는 벌스트 모드도 있습니다. 이 벌스트 모드는 드럼렛이라고 노즐에서 떨어지는 잉크의 형태나 속도를 검사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리거를 받아서 LED가 터지고 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에러가 이제 지터 사양인데, 이 측정 결과를 보시면 제일 먼저 켜지는 놈과 제일 늦게 켜지는 놈, 즉 라이징 타임 보시면 이게 25 나노세컨드고,
반대로 펄링일 때도 제일 먼저 떨어지는 놈과 제일 늦게 떨어지는 놈의 차이가 27나노, 한 30나노 이하여서 저희는 스펙을 50나노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채널 리셋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에 채널 2에서 멈췄을 경우에 다시 켤 때는 3이 아닌 1부터 켜지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외부에서 입력되는 트리거 개수를 카운트하실 수도 있고, 그 트리거의 주파수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노이즈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뭐 모션에서 보드로 가는 건지, 뭐 모션에서 보드에서 카메라로 갈 때 발생한 건지, 뭐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등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블러가 이제 이슈였고요. 에어리어 제약의 두 번째 이슈는 광량입니다. 블러 없이 마이크로 수준으로 촬영하는 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충분한 빛을 오브젝트에 넣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TDI의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서 2.5 마이크로세크가 128 스테이지인 경우에 320 마이크로의 노출을 받게 되는 거고, 조명이 충분해서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 켰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마이크로 수준의 익스포저 타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5 마이크로세크 안에 터뜨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약 40배 정도 더 광량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오버드라이브 솔루션과 각각 130W급의 LED를 사용해서 그리고 최적으로 연끌 집광 설계를 해서 광 효율을 극대화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속 다조건 검사의 큰 제약인 블러와 강량 제약은 엠비전에서 개발한 고용량 고속 스트로브 컨트롤러와 특주 LED를 활용한 조명 광학계를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1 마이크로세크 수준 스트로브에서 RGB 개별 검사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화이트에서는 더 빠르거나 더 밝은 검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데모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스트로브를 활용해서 응용해서 광학계 구성이나 차지 공간을 줄인 솔루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베어 글래스나 합착 글래스를 셀 단위로 커팅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커팅 장비에는 글라스 상하면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고, 설치해서 커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이나 치핑들을 검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의 스트로브를 이용해서 광학계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글래스 상하면에 각각 조명 한 대와 하프미러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요. 오른쪽에 미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텔레세틱 렌즈와 카메라 한 대를 이제 설치합니다. 이제 상부와 하부 조명을 시퀀셜 모드로 순차적으로 이제 켜는 방식인데요. 상부 조명을 켜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센서의 왼쪽에는 하면의 투과 영상이 올라오고, 오른쪽에는 상면의 투과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하부 조명을 켜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학계 구성 및 조명 기법을 활용하시면 4가지 다른 영상을 한 개의 광학계로 원스캔으로 이제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에도 뭐 비슷한 엣지 상하면 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소개드릴 조명은 이제 표면 난반사 제거 조명입니다. 이제 고객 쪽에서 저희한테 어려운 과제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걸 저희 미해결 이미징이라고 분류해서 다양한 조명 기법, 제품, 광 설계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거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파인 메탈 마스크 시료인데요. 이 마스크 표면에 있는 이물을 지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친 표면이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서 이물과 이제 구분이 일반적인 조명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물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글라스에 붙을 때 이렇게 깨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 시료에 최적화된 조명 구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와 다크 돔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이제 시료 자체에 조사되는 빛뿐이 아닌 광학계로 들어오는 빛의 균일도까지 조절을 하면서 유니폼한 들어오는 조명을 설계해서 제작을 완료하고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표면의 거친 무늬는 날아가 버리고 인물들만 검출할 수 있었고요. 이 그림은 이 검출한 인물의 사이즈를 저희 3D 장비로 한번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물은 25dm 수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5D, 즉 움푹 패인 눌림이나 볼록 튀어나온 돌기의 유무 구분을 하는 검사입니다. 일단 조명이 이제 방향성을 갖고 들어가면 이런 돌기나 패임에서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이제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스캔 방향에 따라서 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면 돌기,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가면 딤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해서 검사를 한 예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바로 뒤에 지문 센서를 한참 붙일 때 그때 했던 건데, 지문 센서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를 디스플레이 위에서 투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5D, 저희 아인이라고 저희 이 2.5D 솔루션 이름인데요. 이 아인이 제품으로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일반 영상에서 올라오지 않는 부착된 그런 부분이 도드라지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2.5D 사례들도 있고요. 이제 7번째, 마지막 엠비전 개발 솔루션입니다. 이미징을 할 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렌즈만 이제 잘 설계 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명광학계를 렌즈에 맞춰서 어떻게 잘 설계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더 샤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일반적인 동축 그냥 조명을 써서 따로 설계를 한 조명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졸루션 타겟 엣지에서 조금 뭉개지는 게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NA 매칭 광학계라고 해서 이런 렌즈가 들어갑니다. 렌즈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엣지들이 살아나서 훨씬 높은 컨트라스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보시면 가운데 검정색 삼각형이 렌즈의 NA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렌즈의 NA보다 조명의 NA를 크게 만들면 샘플이 조금 굴곡이 있어도 이 카메라에 들어오는 광량이 변화가 둔감합니다.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NA를 렌즈 NA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해서 넣게 되면 조금만 변하더라도, 굴곡 기울기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밝기가 확확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레졸루션 타겟에서 엣지 부분에서 경계 부분, 거기서 밝기가 확 어두워지기 때문에 엣지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전 기술 노하우나 솔루션에 대해서 7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 파트너사의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스가 나와 있는데, 일본의 CCS사의 이제 막 레이어 검사 조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조명으로 보면은 반사 이미지만 이제 보이는데, 간섭 조명을 사용하면 이 사이에 어떤 막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LED의 스펙트럼을 레이저처럼 확 줄이게 되면 간섭이 잘 일어나죠. 이 간섭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막 사이에서 간섭 무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레졸루션 타겟 위에 일반 글래스를 올려놓아도 마찬가지로 일반 조명에선 보이지 않는 이런 지문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막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필름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부착되어 있는 시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조명으로는 뭐가 없는데 이 사이에 보면 공기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접착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간섭무늬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 못해서 수치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한 수 마이크로 수준의 레이어 검사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고휘도 소스 파트너인 레복스입니다. 기본 모델이 이제 150V라고 해서 화이트, RGB 각각의 소스인데 150W급인데 이제 250W의 메탈 할라이드 광원의 밝기를 넘어서는 아주 밝은 조명입니다. 당연히 LE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따로 교체할 필요 없이 24시간을 켜도 3년 이상 롱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밝기 변화가 LED마다 같은 전류를 흘리더라도 나오는 빛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팩토리 켈로 요청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미니멈일 때 뭐 가장 밝은 값과 가장 어두운 값 이제 출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몇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같은 시그널에서 같은 이제 레벨에서 같은 밝기를 낼 수 있게끔 이제 하이 리니어리티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서 안에 포토다이오를 이제 넣어놓고 실제 나오고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거의 실시간이죠. 몇 미리세크로 들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밝기를 해서 전류값을 보상을 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같은 밝기를 유지할 수 있게 3만 시간 동안 이런 피드백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150V 이 시리즈는 IR 파장 범위대도 있는데요. 850, 940, 1060, 1100이 지금 나와 있고 1200부터 1550까지가 올해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1100나노나 1200나노 정도에서 투과가 잘 돼서 이쪽 파장대를 좀 추천하고 이 PCB 기판이거든요.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940나노 파장대를 쓰면 상부에 코팅을 투과해서 하부 전극 패턴들이 안 보이는 것들을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데 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델은 450 TSL이고요. 이거는 한 소스 안에 RGB, LED를 다 넣어서 믹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50V보다 4배 이상 밝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리니어리티랑 피드백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RGB 각 LED를 레시피를 딱 만들어서 각각 밝기를 비율을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다음에 밝기 조절하면 이 비율이 깨지거든요. 이것 또한 락킹을 해서 뭐 아주 어둡게 켰을 때부터 가장 밝게 켰을 때까지 이 비율을 딱 고정한 상태로 같은 색 컬러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600V2라는 제품이고 기존 600V에서 밝기와 수명을 더 개선을 한 제품입니다. 수명은 한 2만 시간 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니어리티, 피드백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150V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밝습니다. 이게 특징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포스포 그 형광체를 때려서 그 형광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제 조명을 쓰는 건데 응답 속도가 한 1마이크로 이하, 0.7마이크로세컨드 수준으로 아주 짧은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안정화 시간이 보통 이렇게 레이저 드리븐 소스 같은 경우에는 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명 밝기를 바꿔도 또 안정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몇 초 단위로 안정화 시간이 짧아서 라인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커스텀 사례들을 해서 슬림 동축에 다크를 붙였다거나 라인 스캔용 바 조명을 고휘도로 이제 제작을 해서 커스텀을 한 경우나 링라이트에 동축을 붙이는 이런 커스텀들도 해서 오늘 하나의 사례들을 좀 적은 거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커스텀들을 진행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키 메시지 딱 하나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광량 부족, 공간 협소, 모듈 정합성 외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 구성품과 어플리케이션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광학 설계 역량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엠비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여기 부스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같이 좀 데모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